네, 방금도 들었듯이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와 골목길 유세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가 국회 취재기자 연결을 해봤었는데 지금 양측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고 한두 개 정도만 정리가 되면 된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 네. 그렇지만 여론조사 시기와 관련해서 좀 미묘한 입장 차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막판 변수는 없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모든 내용들이 어제 저녁에 다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금요일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것처럼 두 후보가 모두 서로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입장차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선전화 100%를 아무래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세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유선전화 비중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협상장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들고 나왔던 건 조금 조정해서 유선전화 한 5% 정도로 넣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양보하겠다는 입장 변함이 없다. 무선전화 100%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어제 저녁 협상이 타결이 된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유무선 전화 비율이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오세훈 후보의 전격적인 양보를 통해서 이뤄진 만큼 이제는 진짜 실무적인 내용들이 남은 상황입니다. 애당초에는 무선전화 여론조사의 샘플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론조사가 수행할 수 있을 건지 네.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라 아마 애당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까지는 후보가 단일화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사항에 네. 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상 정도가 남아 있고 예.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은 25일 이전에는 무난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같은 과정을 보는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우선은 단일화 과정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럼 국민은 있었는가, 서울 시민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처음에 단일화 과정을 할 때 정책을 토론을 하고 정책 부분에서 서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적합도냐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론조사를 또 빨리 할 거냐 천천히 좀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고 네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를 좀 빨리 하자. 왜냐하면 본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 할 것으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제가 현재 정부 여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시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정권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였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서로 경쟁력이라든지 이것만 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정권 심판성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건 또 앞으로 이제 과제로 좀 해결할 과제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셀프로 본인의 받았다 36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장 정결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 관련한 특별법은 국장 정결이 아니고 시장과 사전을 협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단일화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또 서울 시민들께서 또 어떻게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의혹에 대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조금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토론회 과정 아마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의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셨던 국민분들이라면 오세훈 후보가 그토록 자신 있게 내곡동당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몇 억이라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팩트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 1970년 아주 오래전 강남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 장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됐던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갖고 있는 지분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총 8분의 1의 지분밖에 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보상받았던 금액들을 따지더라도 총 한 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30몇 억을 보상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가짜 뉴스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실제 그 당시 보금자리 주택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오세훈 후보가 우리 처에 한 4억 원 정도 되는 땅 때문에 이 내용들을 빼고 보금자리 주택을 다른 곳에 지정했다면 오히려 빼고 있었던 그 땅의 재산 가치가 지금은 훨씬 더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들을 취해야 되는지가 보다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않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LH 사태 속에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적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에 나섰던 현 정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물타기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네. 공방 쟁점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만 뭐 한 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히 해명을 하면 좋았을 부분인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난 이 땅의 존재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나는 이 땅의 존재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좀 더 커지고 네. 본인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럼 처가댁이 전체 처가댁의 집안 뭐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처의 재산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혹을 이 시간에 뭐 바로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동안 정말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양보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후보가 국민께 약속했던 시한이 있었습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는 단일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실무적인 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등록의 전까지 최종 협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두 후보 모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양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가 양보에 나서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비롯해서 LH 투기 사태로 국민들의 민심들이 굉장히 현 정권을 떠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치러지게 되는 선거인 만큼 여기에 야권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에 경고할 수 있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식들이 모여서 조금 불리하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의 룰이겠지만 네.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협상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도 두 후보가 좋은 모습으로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상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네. 일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과정이 좀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는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재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왜 일어났는지를 민주당에서는 잊지 않고 시민들께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LH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뭐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인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단일화 부분에서 호재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단일화 이후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거 시스템 전체적인 체제를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한마디로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대상을 상대로 뭐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단일화 이후의 과정이 진정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 과정이 단일화 이후 과정도 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단일화를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셨지만 이후에 이걸 어떻게 두 후보 간에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같은 어떤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 날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가 지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의 어떤 입지가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지금 뭐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공약을 선점한다라든지 골목길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 전략은 어떻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단일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야당에서는 야당 단일화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 토론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상도 많이 하고 막상 진정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당도 단일화 과정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도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계층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근데 상대적으로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야당의 어떤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 많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결제 1호로 이제 전체 서울시민 한 명당 10만 원의 디지털 화폐를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선거용 매표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H 사태 그리고 피해 호소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돌파구로 지금 그거를 선택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세입 세출 분석 결과 1조 원이 남았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많은 것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 다시 한번 돌려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세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도 돈으로 사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겠다. 오세훈 후보가 그런 공약도 냈었고요. 네. 안철수는 손주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공약 하나하나가 비판의 대상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게 비판의 대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좀 늦게 말한 부분이 저는 약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오해가 앞으로도 계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책적으로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전달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 또 이 재난지원금 공약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국민의힘만의 비판이 아니라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금권 선거 논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선거가 이제 한 1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하게 선거에 나서면서 정책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열세로 접어들고 나서 선거 목전에 두고 시민들 한 분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
전체적으로 1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네. 서울시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시장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1년의 임기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집중해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아마도 많은 서울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한 20조 원 가량의 금액들이 결국 선거 목전에 두고 돈이 풀리는 형태들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이러한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으로 만약 정부가 이 내용들을 접근하는 것인지 등에 네. 대한 여부들은 충분하게 확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조금 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 얘기를 했는데요. 안심소득 돈을 풀어서 다 주겠다는 정책 공약이 아니라 지금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면 아주 소수의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시에서 구현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를 실험적인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야권에서도 주고 있는 거 우리가 못 주냐라는 식의 언급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같이 덧붙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가 또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후보를 비판을 했고 이번 선거는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일단은 내비쳤거든요. 이에 대한 또 비난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장외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내 집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내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민주당내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해찬 대표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당내의 그런 음성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H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LH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는 책임감과 함께 네.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위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그 설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거기까지도 못하고 이렇게 위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그런 마음 전달이 있지 않았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10만 원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제 비용이라든지 정시 행정 비용이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불용액을 좀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당내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의 모습을 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당내 결집을 강화하려는 발언이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해찬 대표의 어떤 직선적인 발언이죠. 그런 발언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네. 심한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직선적인 발언을 지금 원하는 민주당 내에 어떤 분들은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발언을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중립적으로 포장을 하고 과하게 포장을 하고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을 하실 거면은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LH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말을 했는데 야권의 입장에서는
네.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 보시기에도 적절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서울을 두고 천박한 도시 등에 대한 발언을 했던 이해찬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도 표심을 향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실정이라든지 또 박원순 전 시장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치러지게 됐던 보궐선거 국면을 생각한다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과거에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고 정말 새로운 서울시의 미래를 그리려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얼마 전까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리웠던 의원들이 캠프에서 주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남인순 의원에 대한 정확한 징계 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LH 사태를 비롯한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워낙 엄중한 상황이니까 본인의 정치적 역할들을 하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난 1년 전 총선에서 국민이 막대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모아줬을 때 총괄 책임자였고 그때 국민께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에게 강력한 의석을 몰아주게 된다면 그 입법의 권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게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이해찬 대표의 앞으로의 17일 동안의 역할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궁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 부산- 호소인, 네. 죄송합니다. 피해 호소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한 2, 3일 정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지 잠수성이 이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피해 신고인, 피해 호소인 이렇게 피해자 이렇게 혼재에 대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인권진흥원 또 여성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재돼서 사용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성인지 잠수성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과를 하고 피해자로 바로 바꿔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이야기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LCT 특혜 분야, 라임 사태 연루 의혹, 그리고 이명박 정부 4차 의혹까지 각종 의혹을 매일같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매우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 2달 정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부산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가덕도를 찾으면서 가덕도로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목소리를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초가 됐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부산시장의 선거를 보면 가덕도에 대한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민주당의 목소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거를 뒤집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네거티브, 마타도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선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한 명의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성 의혹들이 점철되는 순간 상대 후보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후보를 향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LCT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분명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김영춘 후보를 향해서 라임 사태 등에 대한 언급들을 다시 국민의힘이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부산시는 우리가 2030년을 앞두고 글로벌 해양 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한 부산시의 경제 살리기, 미래 등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점철되어 있는 네거티브 공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를 유권자분들이 좀 분명하게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년의 임기 시장 선거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과 2-3달 만에 다 진실 여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던 후보가 누구인지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바로 1년 뒤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선거가 또다시 치러지게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 네. 유무들은 다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부위원장님도 끝으로 이 부산시장 선거 네. 관련 상황 이야기해 우선은 주시죠. 무조건적인 네거티브는 아니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젊은 층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매매를 했다고 했는데요. 매매에 대한 특혜입니다. LCT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특혜입니다. 지금 LCT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뭐 35억에서 45억 원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24억 원 정도, 25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박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매매할 당시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붓자식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좀 이게 가정사라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있었고 그리고 공직자 진출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딸 몫으로 이것을 매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매매하는 과정에서 당초 뭐 500만 원과 700만 원 정도를 더 비싸게 주고 샀다. 이 정도뿐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 20억 원이 좀 넘게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과정의 특혜가 무엇이 있는가 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따님의 홍대 뭐 시험을 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그때 당시에 홍대에서 점수를 줬던 교수님, 시험의 점수를 뭐 85점을 줬다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영춘 의원은 시험을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더 작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 관련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